2020년 10월 9일 텍사스주 에빙턴에서 잔인한 살인 사건이 발생해 미국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사건의 범인이 27세의 테일러 파커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임신한 절친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피해자의 배를 갈라 아기를 빼앗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사건 뒤에 숨겨진 믿기 힘든 사실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9일 오전 10시 18분경 보스턴 경찰서는 한 여성으로부터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딸의 집에 들어가 보니 딸이 피가 흥건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며 패닉 상태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정보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21세의 레이건 행콕이 엎드린 채 사망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현장은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피해자의 시신 주위로 피가 흥건하고 벽과 가구에는 피가 튀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 제시카는 경찰에게 레이건이 8개월 넘게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딸의 뱃속에 있는 아기의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제야 의료진이 시신을 뒤집었고 그들은 경악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레이건의 배에는 커다란 가로 절개 자국이 있었고 아기는 그녀의 몸에서 이미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레이건 행콕은 1998년 11월 14일 아칸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친구와 가족의 눈에는 레이건은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착하고 사랑스러운 소녀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신앙심이 깊었고 정기적으로 교회에 다니며 지역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성품 덕분에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레이건은 호머 행콕과 결혼했으며 텍사스주 뉴 보스턴에 있는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킬리라는 3살 난 딸을 두고 있었으며 브렉슬린 세이지라는 이름을 가질 예정인 둘째 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기 전 젊은 엄마는 이 기쁜 소식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레이건의 작은 가족이 곧 재회의 기쁨으로 가득할 것 같았던 순간 임신 막바지에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어떤 정신 이상자가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고 가장 큰 의문인 아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경찰은 그들의 수사 능력을 발휘해 사건의 범인과 이 충격적인 사건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을 밝히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시카의 딸이 자택에서 살해되었다는 신고를 받기 약 30분 전에 경찰은 또 다른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27세의 여성 테일러 파커가 911에 연락해 자신이 과속으로 인해 주 경찰관에게 쫓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일러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진통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구급차를 보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테일러가 말한 경찰관이 그녀에게 차를 도로 옆으로 세우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오클라호마주 이다벨에 있는 의사를 만나야 한다고 소리치며 거의 사고를 낼 뻔했습니다. 2009년식 토요타 코롤라에 접근한 경찰관은 테일러가 차 안에 앉아 피에 젖은 담요로 감싸인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아기는 막 태어난 듯 보였고 여전히 탯줄이 그녀의 바지 아래로 튀어나온 태반에 연결된 상태였습니다. 테일러는 경찰관에게 월마트를 떠난 지 약 35분 전에 도로변에서 출산을 했으며 조산으로 인해 아기가 질식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도움을 받았을 때 테일러는 이상하게도 가까운 병원으로 가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자신의 주치의가 있는 이다벨로 가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구급대원들은 피에 젖은 테일러의 바지를 갈아입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다른 의료용 바지를 건네주었고 테일러와 아기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의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아기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테일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들은 그녀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싶어 했지만 이 여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테일러의 수상한 행동을 감지한 병원 직원들은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여성을 둘러싼 의심스러운 정황에 근거하여 경찰은 테일러 파커의 기록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로움이 가득했던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테일러는 항상 자신감이 부족하고 자기 혐오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 했으며 이를 위해 그녀는 가장 황당한 거짓말을 지어내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테일러는 8살 때부터 자신이 암에 걸렸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그녀가 신비로운 재벌 남자친구와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테일러는 인터넷에서 몇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몸에 합성해 온라인 데이팅 사이트에 프로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테일러는 과거에 2번 이혼했고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그녀는 자신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1년의 지방흡입 수술과 건강한 식단을 통해 놀라운 체중 감량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변화는 테일러의 본질적인 성격, 즉 자신감 부족과 거짓말에 집착하는 성격을 바꾸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체중 감량에 성공한 후 그녀는 데이트를 시작했고 운 좋게도 농장에서 일하는 착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둘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이 남자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테일러가 27세의 자궁을 제거하여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가짜 임신을 믿게 만들기 위해 테일러는 소셜미디어에서 매우 활동적으로 임신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며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는 우연히 테일러와 레이건을 연결시킨 매개체이기도 했습니다. 두 여성 모두 임신에 대한 고민을 공유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테일러는 자신의 비밀이 언젠가 드러날까봐 점점 더 두려워졌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미친 듯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2020년 10월 8일 레이건의 출산 예정일 하루 전 오후 7시경 테일러는 레이건의 집을 방문해 아기용품과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선물로 가져갔습니다. 두 여성은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고 테일러 파커는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레이건이 출산할 병원은 갑작스럽게 폭탄 위협 전화를 받아 문을 닫아야 했고 예정된 제왕절개 수술은 연기되었습니다. 같은 날 레이건의 남편 호머는 아내로부터 이상한 문자를 여러 개 받았습니다. 이 메시지들의 문체는 평소 레이건의 것과 전혀 달랐으며 그녀는 남편의 5통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을 느낀 호머는 급히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경찰은 레이건이 살해되었고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그녀의 배에서 제거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후 경찰은 사건의 전개를 신속히 파악하고 테일러 파커가 범인임을 밝혀냈습니다. 신문 중 테일러는 레이건과 몸싸움을 벌였으며 아기를 납치하려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일은 그보다 훨씬 더 소름 끼치고 잔인했습니다. 테일러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칼을 준비해 레이건의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레이건이 전혀 경계하지 않은 틈을 타 살인자는 그녀를 공격해 100번 이상 칼로 찔렀고 그중 39번은 그녀의 두개골을 관통했습니다. 부검 결과 레이건은 코가 부러지고 두개골에 5개의 큰 균열이 있었으며 팔에는 방어하려다 생긴 수많은 상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분명 자신의 목숨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을 것입니다. 초기 수사에서 경찰은 테일러가 현장에 범행 도구를 남겨두었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검시관들이 피로 얼룩진 레이건의 시신을 검사했을 때 칼이 아직 그녀의 목에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레이건이 의식을 잃은 후 테일러는 칼로 배를 갈라 아기를 꺼낸 뒤 칼을 피해자의 목에 꽂고 도주했습니다. 테일러는 아침 9시 30분경 경찰에 의해 길가에 붙잡혔습니다. 이는 그녀가 레이건을 오전 7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테일러의 차 안에서 경찰은 장전된 권총, 담요, 신분증, 그리고 맥도날드에서 사온 음식이 담긴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이 모든 증거물에서 레이건 행콕과 아기의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배심원단은 테일러 파커에게 살인 유죄 판결을 내리고 사형을 선고하는데 2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테일러는 텍사스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소수의 여성 중 한 명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저지른 잔인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사건은 종결되었고 살인자인 테일러 파커는 법에 따라 정당한 처벌을 받았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텍사스주 역사상 나아가 미국 전역에서 가장 끔찍하고 슬픈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 조심해야 하며 이와 같은 범죄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건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인 2012년 일본에서 발생한 일련의 충격적인 살인사건이 널리 주목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범죄의 진정한 주모자는 직접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던 64세의 여성이었고 피해자들의 가족 구성원들을 서로 죽이도록 조종했습니다. 그녀의 동기는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그들의 정신을 조종할 수 있었을까요?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봅시다. 2011년 11월 일본 효고현 경찰은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아마가사키의 한 버려진 창고에서 금속통에 시멘트로 가득 채워진 여성의 시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조사를 통해 경찰은 피해자를 오에 카즈코라는 66세 여성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실종 상태였으며 사망 원인은 딸과 사위에 의해 가해진 학대였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경찰은 오에 카즈코의 자녀들이 이웃인 64세의 스미다 미요코의 선동에 따라 어머니에게 치명적인 학대를 가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 시점부터 거의 15년 동안 7개 이상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살인사건의 진상이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오에 카즈코의 사위인 카와무라에 따르면 그는 2009년 4월경에 카와무라가 여전히 지하철 산업에서 일할 때 스미다 미요코와 처음 만났습니다. 그들의 교류 과정에서 카와무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미다에게 조종당했습니다. 이 조종의 한 예로 그녀의 조언에 따라 직장을 그만둔 후 1천만 엔 이상의 퇴직금을 그녀에게 넘겼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남자는 스미다의 조언을 따라 오오의 장녀와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그들은 계속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가까워지자 그는 오오의 가족에게 스미다 여사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그의 가족에게 가장 어둡고 끔찍한 시기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스미다 여사는 짧은 시간 내에 오오의 가족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곧이어 카와무라 부부와 오오의 막내딸을 선동하여 오오의 여사를 괴롭히고 결국 살해하도록 했습니다. 오오의 카즈코가 사망한 후 네 사람은 그녀의 시신을 강철 드럼에 넣어 버려진 창고로 가져갔습니다. 시신이 발견될까 두려워한 그들은 냄새를 감추기 위해 드럼에 시멘트를 붓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것처럼 보일 때 경찰은 뜻밖의 정보를 받았습니다. 2012년 10월 효고 경찰은 오카야마현 비젠의 히나세 항구 바닥에서 시멘트 드럼을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지로 하시모토라는 남성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53세의 남성은 사망 전에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이 확대되면서 경찰은 그가 하시모토 가족의 유일한 희생자가 아님을 발견했습니다. 1981년 스미다 미요코와 그녀의 여동생 미에코 스미다는 당시 지로 하시모토, 그의 어머니 및 형이 포함된 하시모토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로 하시모토의 어머니는 실종되었고 1987년에 사망하여 집바닥에 묻혔다는 가족의 확인이 있었습니다. 2001년 미에코 스미다는 뜻밖의 지로 하시모토의 형과 결혼했습니다. 2005년 7월 1일 스미다 자매를 포함한 9명의 그룹이 30m 높이의 절벽 꼭대기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비극적으로 사진 촬영 중 지로 하시모토의 남편이 발을 헛디뎌 바다에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미에코 스미다는 이후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9천만 엔이 상당한 보험금을 상속받았다는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경찰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경찰은 남성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도록 강요받았고 현장이 자살로 꾸며졌다고 의심했습니다. 스미다 미요코는 여동생을 조종하여 하시모토 가족의 희생자들을 살해하게 하고 미에코가 시신을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믿어졌습니다. 타니모토 가족은 타니모토 씨의 매형이 갱단으로부터 돈을 빌려 스미다 미요코의 도움을 받아 해결한 후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이용한 스미다는 그녀의 일반적인 전술을 이용하여 많은 공범자들을 타니모토 가정에 살도록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점차 타니모토 씨의 집을 점령하고 그의 네 가족을 위층에 감금했습니다. 그들이 감금된 동안 그들의 모든 음식과 물 공급은 스미다 미요코가 통제했습니다. 타니모토 씨의 장녀 마리코는 기술회사의 유능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고 저항하고 스미다에게 계속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고집은 스미다로부터의 빈번한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는 구타, 언어폭력 및 담배꽁초로 인한 고문까지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마리코의 여동생 루이는 스미다에게 세뇌되었습니다. 그녀는 스미다를 양어머니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부모와 언니를 학대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마리코는 감금과 고문을 당하는 동안 여러 번 탈출을 시도했지만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그녀는 오사카로 도망쳐 2년 동안 숨어 살았으나
여권을 갱신하려던 중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루이가 그녀의 행방을 알아차리자 마리코는 결국 다시 잡혔습니다. 2008년까지 마리코는 잔인하게 살해당했으며 그녀의 어머니는 3년 후에 사망했습니다. 유일한 생존자인 타니모토 씨는 도망쳐 침묵 속에서 살았습니다. NHK가 이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조사하고 제작하기 시작했을 때만이 그는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7일 스미다 미요코와 7명의 친척이 지로 하시모토의 죽음에 대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용의자에는 스미다의 올케 미에코 스미다, 그녀의 사촌 마사노리 스미다, 그녀의 아들 및 며느리 유타로 스미다와 루이 스미다가 포함되었습니다. 화려한 집안에서 미에코 스미다는 스미다의 회계 담당자로, 마사노리 스미다는 그녀의 경호원으로, 루이 스미다는 후계자로 높이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밝혀진 후 일본 대중은 스미다 미요코 가족을 피라냐 물고기 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목할 만하게 스미다 미요코는 항상 상당한 보험금의 주요 수혜자였습니다. 많은 소식통은 스미다 미요코가 그녀와 함께 체포된 용의자 그룹의 권위 있는 지도자이자 주모자였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64세 여자의 이름으로 등록된 호화로운 집에서 살았습니다. 스미다 미요코는 잔인하고 무서운 여성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부를 과시하는 데 큰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웃들에게 2억엔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자랑하며 그들의 경악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스미다 미요코가 고등학교 시절 중퇴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그녀가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그녀의 10대 시절 스미다는 바를 열고 아마가사키의 홍등가에서 일하는 여성을 고용했습니다. 2012년 12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직후 스미다 미요코는 교도소에서 자살했습니다. 경찰과 의료진의 신속한 개입에도 불구하고 64세의 여성은 구제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그녀의 공범자들은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적절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스미다 미요코의 범죄가 밝혀지면서 일본 전역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여성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여 자신의 가족을 살해하게 만들 수 있었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살인사건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면서 그녀의 죽음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잔인함과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에 대해 경계해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켜줍니다. 스미다 같은 조종적인 인물로부터 사회가 자유로워져 모든 사람이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댓글 섹션에 공유해주세요. 또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이 비디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요.